안녕하세요. 한국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해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취급권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발제를 통해서 우리 저작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 저작물들 어떤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해석들이 우리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정책적인 대응들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컨퍼런스의 시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 저작물 관련된 내용과 사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이슈들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결국 그 저작물이라고 하는 대상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부르고, 그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그래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작권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무엇이 저작물이냐라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의 정의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미술로 확장시켜서 미술에 대입해서 보게 된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인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한 판례에서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우리 미술 저작물의 내용으로서는 우리 법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그리고 응용미술 저작물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겠죠. 아울러서 또 저희 이제 저작권법을 보시면 미술 저작물이라는 표현 외에 미술 저작물 등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되는데요. 이때 등이라는 표현이 미술 저작물에 붙어 있을 때에는 미술 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을 같이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이 저작물의 요건으로는 먼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단순히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런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잘 표현했던 판결이 솔섬 사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흑백 사진이 이제 원작 사진이었고요. 밑에 사진은 다른 학생이 찍었던, 그래서 공모전에 제출했던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구도가 같다는 것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이나 느낌이 유사하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표현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저작물로 넘어보면 그 저작자가 이제 만들어낸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작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그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개성 있게 표현해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예외로 있는 규정이 이제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되는데요. 법인이나 단체의 기획하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 됩니다. 되게 순수 예술 분야보다는 아마 디자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분야에서 종종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나 분쟁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사건으로는 신문사에 속해 있는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뉴스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사는 이제 자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신문사에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작가들은 이제 작가의 사진 저작권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예술적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공동 저작물의 문제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조영남 대작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누가 저작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표현을 밝히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했다면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 같이 이 사건은 이제 대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이제 사기냐에 대한 것이 주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현대 미술의 여러 양태들이 우리 저작권법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던져줬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문제가 누가 저작자냐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미학적 판단은 미술계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저작권인데 그 저작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권에는 이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독립성 유지권 이런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특히 공표권과 관련해서는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 저작물을 원본을 양도했다면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추정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양도했을 때 미공표 저작물을 원본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를 받은 사람이 공표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제 인격권이 좀 문제가 됐던 내용으로는 이제 도라산 벽화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라산이라고 하는 역을 꾸몄던 벽화인데 이것이 이제 임의로 철거돼서 미술 저작물의 임의적 철거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먼저 원심 판결을 보시면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동일성은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 자체의 존재나 귀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작물을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것 그 자체는 저작 인격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가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인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작 재산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요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같은 여러 권리들이 포함이 됩니다. 미술 저작물과 가장 깊이 관련이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전시권을 들 수가 있겠죠.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제권 또 배포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의 경우에는 이제 배포권과 또 그 권리의 소진의 원칙 이런 것과 연결돼서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마 본격적인 논의 시간에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의 여러 양태들이 기존의 이제 회화나 이런 기본적인 양식에서 더 벗어나서 여러 예술적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공연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송신할 때 생길 수 있는 공중송신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이제 미술 저작물과 더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과거 사건이긴 한데 우리 그 전시권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나온 판례여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달력 그림에 달력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만 따로 떼서 병원에서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했던 사건인데요. 이때 전시권이 침해되는 것이냐 아니면 달력에 이미 쓰라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이건 달력의 일부로가 아니라 작품의 일부로서 활용을 한 것이고 별도의 작품으로서 전시했다라고 해서 전시권 침해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권의 규정이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복제물에까지 전시권이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에서도 그 복제물을 전시한 것도 허용했다라는 규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한 규정에 와서 이 복제물의 전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법의 해석론을 전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이제 마음대로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미술 저작물과 관련해서 폭넓게 제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저작권법 제35조입니다. 첫 번째 항을 보시면 원본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원본에 의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술 저작물을 소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죠. 다만 가로나 공원, 건축물의 외벽과 같이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뭐 이런 과정에서 노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한 규정으로 이항이 있는데 흔히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불리는 제한 규정들이 있고요. 사망에는 도록에 대한 작성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과거에 만들어진 규정이어서 오프라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도록에까지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론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법안이 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이제 저작 재산권 제한 규정 중에는 이 미술저작물과 특히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은 뭐 저희 28조라든지 35조의 3, 또 35조의 5 같은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사건이 이제 비더레즈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진은 아닌데요. 이 비더레즈라고 하는 이제 이 문양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 이제 스탁 사진에 포함이 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를 다루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미술 저작물 관련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이제 쟁점들에 대한 소개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응용 미술 저작물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응용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이제 실용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미술 저작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저작권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우리 법은 2000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응용 미술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하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2000년에 개정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이 처음 다뤄졌던 게 이제 히딩크 넥타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그 원래 물품과 구분되어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독자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한 판례를 남겼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법과의 관계를 보면 디자인보호법하고 이제 관계가 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제 물품성을 전제로 하는 이제 실용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서로 중첩되어져서 서로 영역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권리가 뭐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창작을 또 제한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디자인보호법의 확장과 또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뜨겁게 열풍이 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슈이기도 한데 이제 NFT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 정품 인증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규정을 했는데 처음에 NFT가 등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시장에서 많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NFT라 이게 블록체인에 대한 좀 뭐랄까 기술적인 오해와 이런 것들이 좀 덧붙여져서 많은 좀 열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좀 더 기술적으로 거품을 좀 걷어내고 정확한 그 NFT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정품 인증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NFT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라고 하는 안내서를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박경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저작권 이슈에 유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NFT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등의 문제들을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별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자료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제 그 NFT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NFT가 가지는 저작권법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권리자가 권리가 없는 자가 민팅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구매자는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NFT 플랫폼의 OSP 해당 여부, 또 권리 소진의 원칙, 또 주급권과의 관계 이런 등등 제기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다룬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이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많은 저작물들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 이용이 과연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제 새벽에 저희 뉴스로 전해진 미국 그 법원의 지방 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어요. 엔트로픽이 이제 책을 학습한 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냐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정도는 공정 이용이다. 다만 불법 복제된 책을 이용한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판결이 좀 나서 저도 좀 주목하고 찾아보고 있긴 한데요. 이 문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만도 뭐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또 뭐 영국에서도 여러 소송들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크게 나눠 보면 인공지능의 문제는 이제 인풋의 문제와 아웃풋의 문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풋에 보면 학습할 때 이제 여러 저작물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뭐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TDM 예외 규정 같은 걸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굉장히 폭넓은 예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나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저작권 제한을 하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 유즈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페어 유즈라고 하는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 허용되는 이용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점에 관한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물과 관련, 이제 아웃풋과 관련된 문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기존의 어떤 것과 동일한 또 유사한 저작물이 나올 때 침해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그림 뭐 잘 아시는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보시는 이제 새벽의 자리야라고 하는 그림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구성을 해서 그림을 구성을 하고 이제 대사를 넣어서 만든 이제 그림책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다뤄졌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고 저작물은 아니다라고 봤고, 다만 저 그림을 구성한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대사를 넣은 것, 이 부분은 저작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인데요. 저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저 그림을 똑같이 누군가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냐라고 했을 때 인정을 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저걸 저작물이라고 본 사건입니다. 그때 저작물로 본 이유는 충분히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났다라고 본 사건인데, 물론 일반화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이제 지브리풍인데요. 그럼 저 지브리풍의 그림에서 지브리풍은 과연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역인가라고 하는 이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 아이디어와 표현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픈 AI의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지브리풍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지브리의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학습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 문제까지를 같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아웃풋이 이제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냐의 문제들은 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이제 여러 제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찍이 이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라고 하는 책을 2023년도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저 책자를 내고 또 영문으로도 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25년도에도 저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등록과 관련된 안내서 그리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안내서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목표로는 6월 말에 이제 발간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작권 계약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표준계약서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 좀 잘못 편집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 저작권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연전센터가 함께 준비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제 창작물의 공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불공정한 이슈들이 있어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통해서 되게 뭐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저작권을 이렇게 인수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하긴 했는데요. 이게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중에 전시 및 판매 위탁 계약서 중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용 허락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용 허락의 이용 허락을 계약서에서 다룰 때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허락된 범위고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표준계약서들이 마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 일반적인 이제 미술 저작물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또 저희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과 관련된 상담, 저작권 등록, 그리고 유사성을 비교하는 저작권 감정,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같은 여러 업무들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미술 저작물과 관련된 이슈에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여러 발제자들이 다루어 주실 이 재판매 보상 청구와 관련하고 또 이것들을 관리해 나갈 이제 이 집중 관리의 문제들도 앞으로 미술저작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짧은 시간에 여러 이슈들을 좀 설명드리나 급하게 넘어갔는데요. 오늘 논의되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